여기 한국이나 북한이나 동양인들은 다 똑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너무 싫다고 온몸을 벌벌 떠는 러시아 명문대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교에서 만나게 된 동양인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면서 죽기 전에 한국에게 복수를 하고 말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인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죽어도 한국으로 가겠다며 길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슨 말을 들은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해요. 외교관 아버지를 두었고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모범생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죠. 늘 활기차고 적극적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피하고 모든 것에 방어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때는 한반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거부했던 사람이니까요. 모든 희망을 잃고 배신감에 빠져있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유학을 가게 될 줄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의아해하시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그 우연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순간의 상처가 어떻게 평생의 편견이 될 뻔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나타샤, 넌 꼭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야.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러시아 외무부에서 30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신 아버지는 제게 늘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르쳐 주셨죠. 주말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외교관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탈리아, 진정한 외교는 정치만이 아닌 문화의 교류에서 시작된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가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영어와 프랑스어 경시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언어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역사올림피아드 전국 2위 수상, 모의유엔 대회 러시아 대표. 그렇게 차곡차곡 제 꿈을 향해 준비해갔죠. 그리고 마침내 모스크바 국립외교대학에 수석 입학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대학 1, 2학년 시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HSK, JLPT 등 아시아권 언어 자격증도 취득했죠. 러시아 외교부 인턴십도 경험했고요. 아버지의 조언대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교류하려 노력했는데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르게예브나, 넌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교수님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통찰력 있는 발언들을 늘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국제관계론 수업에서는 항상 만점을 받았죠.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던 제 대학 생활이 3학년이 되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 학기 첫날 학과장님께서 저를 불러 특별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나탈리아, 이번에 북한에서 교환학생들이 오는데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뻤죠. 북한이라는 신비로운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개강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수업들, 낯선 얼굴들, 그리고 과제들까지. 그러다 국제정치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북한 교환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특히 영철이라는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영철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또박또박한 러시아어 발음과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수업 시간에 보여준 날카로운 통찰력은 더더욱 그랬고요. 그렇게 새 학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평범한 러시아 여대생이었고 외교관이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었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고 주말엔 어머니와 함께 차이콥스키 홀의 공연을 보러 가는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 모스크바의 가을 하늘 아래 저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영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정치학 세미나 발표 준비를 위한 첫 만남이었죠. 현대 국제질서에서 러시아와 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0분 발표를 준비해야 했는데 교수님이 저와 영철을 한 조로 배정하셨거든요. 기다리셨나요, 나탈리아 씨? 그때 저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영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늦거나 딱 시간 맞춰 오는데 그는 달랐어요. 손에는 이미 준비해온 자료들이 가득했고 노트북에는 관련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던진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보통 교환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바쁜데 그는 이미 러시아의 최신 정책까지 공부해온 거였죠. 그건 결국 미국의 아시아 견제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봐요. 특히 극동지역 개발,
제 의견에 영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준비해온 북한 측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분석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학업 외의 대화로도 이어졌어요. 영철은 제가 알던 다른 북한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다른 문화와 관점도 열심히 이해하려 노력했죠. 나탈리아 씨는 차이콥스키를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 영철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웠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우리는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 공연을 함께 봤어요. 영철의 클래식 음악 지식은 놀라울 정도였고 공연이 끝난 후 나눈 대화는 더욱 즐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많이 공부해요. 특히 차이콥스키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정치적 견해는 달랐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던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하기도 했죠. 영철은 제게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현대 러시아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 아닐까요? 어느 날 영철이 던진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학문과 예술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일 때도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발표는 대성공이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발표를 극찬하셨고 다른 학생들도 깊이 있는 분석에 감탄했죠. 그때 영철과 나눈 뿌듯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영철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제 눈앞에서 배시시 웃으며 밥을 먹으러 가자는 영철의 모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웃던 영철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지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요일 오후였어요. 도서관에서 다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명처럼 일어난 일이었죠. 아, 노트북이 꺼졌네. 그때 영철의 노트북 화면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우리는 이미 그 정도로 편한 사이였거든요. 서로의 노트북으로 자료를 찾아보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탈리아 세르게예브나 1일 동향 보고 2024년 10월 12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파일명을 클릭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문서들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죠. 제 일과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고위 관료의 딸, 향후 활용 가치 높음, 접근 지속 필요. 노트북 위에 떠있던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폴더들도 열어보았죠. 그곳에는 제가 영철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저의 가족관계, 인맥, 심지어 제 아버지의 외교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 친밀감 형성 중. 문화적 공감대 활용이 효과적.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차이콥스키 공연을 보러 간 것,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간 손이 떨려왔지만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이메일 폴더. 정기적으로 평양의 어딘가로 보고되는 이메일들이 있었어요. 제 사진도 몰래 찍어서 첨부되어 있었고요. 나탈리아 미안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영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걸 봤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음을 옮겼어요. 나탈리아 씨,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빠져나와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으면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오늘 보게 된 영철의 노트북 자료와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순진했죠? 그때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나타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발견해서 다행이야. 저는 그날 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느낌이라서 너무 서러웠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영철은 더 이상 수업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갑자기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는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죠. 영철이의 사건 이후 캠퍼스의 가을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수업 중에도 늘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탈리아, 너 요새 좀 많이 야위어 보인다. 친한 친구 올가가 제게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둘러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북한 정보원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제가 신뢰했던 친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영철과 함께 공부하던 그 자리, 수많은 대화를 나누던 그 공간, 모든 것이 이제는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죠. 심지어 도서관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나탈리아, 이번 학기 아시아 정치 경제론 수업은 안 듣나요? 그때 좋아하던 교수님의 권유도 거절했어요. 한반도 관련 수업은 모두 피하고 싶었거든요. 수업 자료에서 마주치는 한글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으니까요. 딸아, 넌 외교관이 되고 싶다며? 이런 경험도 다 밑거름이 될 거야. 아버지의 위로가 있었지만 쉽게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다가 화들짝 깨는 일이 잦아졌죠. 꿈에서는 늘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제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다른 아시아 유학생들과의 관계였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특히 한국인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이성적으로는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자꾸 경계하게 되더군요. 세르게예브나, 이번 모의유엔 대회는 참가 안 하나요? 학과장님께서 물으셨을 때 처음으로 거절의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국제교류 활동조차 부담스러워졌으니까요.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딘가에 보고되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수업, 도서관, 집, 이 단순한 동선마저도 늘 긴장 속에서 보내야 했죠. 원래는 매주 가던 발레 공연도 끊고 피아노 레슨도 중단했어요. 나탈리아, 차라리 전가를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그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꿈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결국 저는 강의실에 남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예전의 적극적인 나탈리아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스크바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제가 언제쯤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은 늘 춥지만 그날은 특히 추웠어요. 국제관계학과 답사로 교회에 있는 외교문서 보관소를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러시아의 겨울엔 흔한 일이니까요. 나탈리아, 폭설 예보가 있는데 괜찮겠어? 올가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요. 오후 3시 문서 보관소에서 나왔을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시야를 가릴 정도로 눈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도로는 이미 통제된 상태였죠. 교수님은 대학 버스가 올 때까지 건물 안에서 기다리자고 하셨지만 교수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근처에서 일이 있다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영철 사건 이후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었죠.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의 지하철역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죠.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주었죠. 그게 바로 한국인 민준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응급처치부터 해야겠습니다. 또렷한 러시아어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죠. 당시 저는 몰랐지만 그건 한국해양경찰 시절 익힌 전문적인 응급구조 기술이었다고 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셔야 해요. 제 재킷으로 체온부터 유지하시죠. 그는 재킷을 벗어 저를 감싸주었고 주머니에서 비상용 핫팩을 꺼내 손바닥에 쥐어주었어요. 전문가다운 침착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서도 그는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말에 구급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의료진이 운영하는 응급센터였거든요. 외국인 환자군요. 통역이 필요하시나요? 그렇게 접수와 동시에 다국어 지원 코디네이터가 나타났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영상 촬영, 혈액 검사, 응급 처치까지 마치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 같았죠. 저체온증과 과로로 인한 탈진이네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민준 씨가 꼼꼼히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그가 러시아어는 물론 의학 용어까지 능통하다는 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자 연락처 받아놨어요. 곧 부모님께서 오실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4일간의 입원 생활. 그 시간은 제게 한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죠. 매일 병문안을 오는 민준 씨를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문화를 알게 됐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러시아의 병원과는 확연히 달랐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응급구조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에요. 저도 해경 시절에 많이 배웠죠.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는 단순히 육체적 저체온증에서 구조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차가운 벽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던 거죠. 굿모닝 나탈리아 씨. 그렇게 날이 밝았어요. 다음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준 씨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손에는 바나나 우유와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아, 이게 뭔가요? 한국에서는 병문안 올 때 바나나를 많이 가져와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아서요. 화분은 병실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화분 속 작은 수특기를 창가에 놓으면서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민준 씨의 출근 전 병문안은 그렇게 일상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 그는 어김없이 병실 문을 두드렸죠. 덕분에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여기 진료과별로 담당 통역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로요. 민준 씨는 제게 이곳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병실이라는 개념이었죠. 침대 옆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요. 간호사 호출은 물론이고 식사 주문, 검사 결과 확인까지요. 처음에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곧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제 말에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의료 관광 강국이에요.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매일 오후가 되면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았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들이 태블릿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제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권위적인 의료 문화와는 사뭇 달랐죠. 점심시간이 되면 민준 씨는 종종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한국 병원 식단도 좋지만 가끔은 입맛이 당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가 준비해온 도시락에는 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러시아인의 입맛을 고려한 음식들이었죠. 보르시치, 피로시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해양경찰에서 의료 통역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해경 시절에 해상 구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외국인 조난 사고도 자주 있었죠. 그때 언어의 장벽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저녁 후에 의료 통역 공부를 시작했죠. 그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번 3일째 되던 날 복도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해양경찰 시절 이야기, 응급구조 훈련 과정, 그리고 왜 의료 통역을 선택하게 됐는지 모든 이야기가 저를 매료시켰죠. 실은 말이에요. 창가에 서서 모스크바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대학 시절 러시아 선박조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통역이 없어서 구조가 지연됐어요. 그날 이후로 결심했죠. 언어로 인한 장벽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철 사건 이후로 제가 쌓아올린 차가운 벽이 그의 따뜻한 진정성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퇴원하시면 뭐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차이콥스키 음악당에 가고 싶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을. 토요일에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있던데 함께 가실래요?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영철이 남긴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차이콥스키 음악당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바깥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공연의 감동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탓일까요?
어릴 적에 이곳에 자주 왔었어요. 따뜻한 코코아를 앞에 두고 저는 문득 그 말이 나왔어요. 음악당 근처에서 사셨나요? 민준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 근처가 아니라 그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어요. 우리 옆집에 한국인 가족이 살았거든요. 김 선생님 가족과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가 5살 때였을까요? 피아노 소리를 따라 옆집 창가에 서 있곤 했던 기억이 나요. 김 선생님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사모님은 발레리나셨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죠. 지수. 맞아요, 이지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수와 저는 늘 함께였죠. 발레 수업도 같이 다녔고 방과 후에는 김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웠어요. 주말이면 두 가족이 모여 음악회에 가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따뜻한 시간이었네요. 김 선생님 가족은 저희에게 단순한 이웃 이상이었어요. 특히 제가 처음 피아노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을 잇다가 저는 문득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죠. 민준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에 용기를 얻어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제가 10살 되던 해 김 선생님 가족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지수와 나눈 마지막 포옹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서로 눈물바다였죠.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 후로 한동안 저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어요. 너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추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민준 씨가 물었어요. 지금도 연락하시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편지도 주고받고 했는데 이사도 하고 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그리고 영철 사건 이후로는 그 추억조차 저도 모르게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온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의 벽을 치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나요? 민준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다는 게 부끄러워요. 김 선생님 가족이 보여주신 그 따뜻함도 지수와의 우정도 그건 모두 진실이었는데 카페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흰 눈이 하늘하늘 내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만 같았죠. 혹시 지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답니다. 그렇게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의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수업과 도서관만 오가던 단조로운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매주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찼죠. 오늘은 한식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민준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저녁 식사가 어느새 우리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이면 새로운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죠. 김치는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없으면 허전해요. 제 말에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김치의 매력이죠.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되는. 문득 그의 말이 김치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그 속에 담긴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이건 한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식사 중에 자주 던지던 제 질문에 민준 씨는 늘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죠. 안녕하세요는 러시아어로 즈드라스트브이제인데 발음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제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비교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언어 모두 존댓말 체계가 있다는 게 흥미롭죠? 그렇게 주말이면 우리는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따뜻했어요. 특히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시는 박 선생님은 마치 옛날 김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았죠. 나탈리아 씨,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문자예요. 배우기 쉽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박 선생님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며 문화란 결국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K-파프 수업에서는 민준 씨가 오히려 저보다 더 서툴렀어요. 전 이런 춤은 정말 역시 해양경찰이 더 편했던 것 같네요. 그의 어색한 춤 동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나타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뭐가요? 내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 어머니 말씀처럼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철 사건 이후로 잃어버렸던 호기심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이제는 한국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한국의 현대사 경제 발전 과정,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이게 바로 한류의 힘인가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건 나탈리아 씨의 열린 마음의 힘이에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그 용기.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닫아버렸던 마음을 다른 한 사람의 진정성으로 인해 다시 열게 된 것일까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마치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이해와 공감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정말 지원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한국 유학에 대해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네,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한국행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나타샤,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곳에서 살아봐야 하니까. 또한 지원서를 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여러 번 고쳐섰죠. 민준 씨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제 진심을 담아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썼어요. 도서관 카페에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보여주며 말했죠. 제가 겪은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시스템, 이걸 러시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어요. 민준 씨는 제 자기소개서를 진지하게 읽어내려갔어요. 의료 외교, 참신한 주제네요. 게다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 설득력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영철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쓰세요. 편견을 가졌다가 그것을 극복한 과정이 오히려 나탈리아 씨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어요. 북한 유학생과의 사건으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협력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는 것까지.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된대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 통보를 받았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민준 씨에게 연락했죠. 괜찮아요. 나탈리아 씨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다고요. 면접 전날 그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면접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면접관들은 예상보다 더 친절했고 제 이야기에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셨죠. 러시아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비교 연구. 매우 흥미로운 주제네요. 특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계획이라 더욱 기대가 됩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기다리던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경쟁률이 20대 1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죠. 축하해요, 나탈리아 씨. 민준 씨가 건넨 축하 꽃다발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울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어쩌면 지수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니까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모스크바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상처가 평생의 편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순간의 만남이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모스크바에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 마지막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문득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나탈리아, 이거 봐. 그때 어머니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김 선생님 가족과 찍은 사진들, 지수와 함께 발레 연습하던 모습, 첫 피아노 발표회 때의 사진까지. 그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추억들이었죠. 이걸 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따뜻했던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알려주느라 바빴어요. 지하철 앱은 꼭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이건 카카오톡 사용법인데. 그의 꼼꼼한 설명을 들으며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문화가 두렵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출발 전날 밤이 되었고 그때 아버지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셨어요. 나타샤, 내가 자랑스럽구나. 왜요, 아빠? 한 번의 상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내 모습이. 이게 바로 진정한 외교관의 자세란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찾은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 민준 씨가 물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폭설이 아니었다면 민준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 영철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었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제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상처가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걸. 서울에서 만나요. 그렇게 공항으로 갔고 저는 민준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는 한 달 뒤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죠. 새로운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나요. 그렇게 비행기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걸요. 그렇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네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지수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이제 제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더 이상 상처와 편견의 이야기가 아닌 이해와 성장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비행기에서 마지막 일기를 쓰며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 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깨달음도 없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은 제 편견의 벽을 하나둘 허물어 주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닌 문화적 성숙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민준 씨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전문성과 책임감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장 감사한 건 한국이 제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거예요. 상처로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열어준 것, 편견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 것,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 것까지.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외교란 정치나 경제만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은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설레면서도 두렵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꼭 지수를 찾고 싶어요. 김 선생님 가족에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어린 제게 심어주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눈부시게. 이제 저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믿어요. 이런 작은 이해와 존중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게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한국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국을 오해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연을 선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네요. 행복하세요. 지금 저보고 한국 특집 다큐를 만들라고요? 못하겠는데요. 여기 미국 저명한 방송사의 한 PD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 작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방송사에서 한국 같은 나라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냐며 욕설을 서슴지 않는데요. 무슨 사연 때문에 이 PD가 그렇게 한국을 욕하며 분노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수석 PD 마이클 스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CNN에서 일하며 3번의 에미상을 수상했고 월드 인포커스 시리즈로 피바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변화와 혁신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아랍스프링을 다룬 제 다큐멘터리는 CNN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을 다룬 시리즈는 IT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방송사로부터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왜 하필 한국?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북한과의 갈등, 삼성, K-팝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까짓 게 CNN 다큐멘터리 주제가 될 만한가 싶었죠. 저는 편집장님께 항의도 해봤습니다. 시청자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다룰 만한 더 중요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편집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진짜 감을 잃으신 게 분명했어요. 요즘 한국이 핫해. 우리도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박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고 일정을 짜는데 내심 짜증이 났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뭘 취재한단 말입니까? 제작비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도 직업정신으로 최소한의 사전조사는 해야겠다 싶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흥미로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급속한 경제성장, 재벌기업,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아, 이거 80년대 일본 특집 다시 찍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최근 한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BTS가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10에 올랐다는 소식은 뭐 대충 알고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네 라고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통계를 보니 한류 관련 산업의 수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3.7%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특히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다고 난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믿을 만한 자료인가? 싶었습니다. 이어서 경제 분야를 보니 한국의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기 힘들어서 출처가 어딘지 보았는데 영국 BBC였습니다. 평정심을 찾고 계속 읽어보았어요. GDP의 90%가 제조업이라니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것 외에도 AI 분야에서도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둥?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이라는 둥? 어떻게 미국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따라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볼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과장된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역시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과연 이번 다큐멘터리가 제대로 될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에 그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가서 보자. 정말 볼 게 없다면 그냥 관광명소나 찍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시 한 번째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행이라니 내가 정말 가는 건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내심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밤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저는 미지의 여정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오랜 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생각보다는 깨끗하네 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하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A공항이야 당연히 깨끗하겠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방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들이 눈에 띄었어요. AI 로봇들이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질서있고 깔끔하고 입국 수속도 어찌나 빠르던지 미국보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이게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함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변기, 세면대, 심지어 화장실 문에 붙은 전자 디스플레이로 사용 여부를 알려주더라고요. 화장실에까지 이런 걸 왜 쓰지? 라는 반박이 하고 싶었지만 저는 한국이 효율적인 나라라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이 계속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경관은 솔직히 뉴욕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고파져 동료 PD인 톰과 함께 편의점에 가기로 했죠. 밤이 늦었지만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들어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도 솔직히 조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미국에선 이 시간에 나갔다가 운이 나쁘면 큰일 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거리에 나와보니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인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편의점에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먹던 음식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뉴욕에서였다면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본 게 특별한 우연한 경우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은 이렇게 안전한 나라인 걸까요? 의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는 번역기 어플을 켠 채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저의 질문에 직원은 번역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 우린 계속 어플로 대화를 했어요. 방금 봤는데 손님들이 물건을 그냥 놓고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거요? 당연히 괜찮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물건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나요? 글쎄요. 제가 일하는 동안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가끔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럴 때는 금방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톰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그때 다시 말했어요.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저는 생각했는데 이어서 보여진 대답들은 놀라웠습니다. 외국인들이 훔쳐가더라고요. 라는 문장이 제 뒤통수를 치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신선한 충격을 안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톰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하지 않아? 제 말에 톰도 동의했죠. 맞아, 톰. 뭔가 속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다음날 아침 우린 서울 시내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점심시간을 즐기는 한 직장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CNN에서 왔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는 영어가 아주 유창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거리를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전하죠. 제 여자친구도 밤늦게 혼자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제 말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CCTV가 많은 것도 있고 경찰들도 열심히 순찰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우리 시민들도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동양의 매너는 시끄럽고 비신사적일 것이라는 제 편견을 깨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증명은 됐잖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톰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 너 이거 믿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본 게 있긴 하니까. 하지만 더 취재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죠. 이 정도면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한 거리, 깨끗한 환경, 질서 있는 시민들이 한나라에 공존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한국의 모습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제 겨우 한국의 겉모습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을. 톰, 제가 말했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톰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다큐에 담으려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아직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호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의 첫 취재 목적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훌륭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리콘밸리도 아닌 이 작은 나라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고 사람의 손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은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나노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3나노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을 가진 곳이 현재 삼성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텔이나 TSMC보다 앞섰다니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걸 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김 부장은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 덕분이라고 대답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투자했고 어떻게 연구한 걸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미국만이 세계 강국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면 아주 무서운 생각일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카페가 또 하나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인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먹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또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까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진짜 디테일에 미친 나라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때 옆자리의 젊은이에게 번역기로 말을 걸었는데 또 영어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못하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AI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었더니 그는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죠. 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첨단 기술, 일상에 녹아든 로봇과 AI.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가장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K-팝, 아이돌, 전 세계적인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10대들의 취향일 뿐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진지한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비부터 뭔가 달랐어요. 세련된 인테리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디스플레이. 마치 실리콘밸리의 어느 IT 기업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곳 통역사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그의 말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 곳곳을 다니며 연습생들의 커리큘럼과 구축 시스템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와 춤의 연습이 아니에요. 외국어, 문화, 매너, 심지어 국제 정세까지 마치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의 산업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돌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문화의 대사 역할을 합니다.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처음으로 K-팝의 세계적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열정을 보며 제 생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뒤에는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며 서울 높은 빌딩의 광고판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들의 얼굴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야 한국이 왜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눈에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일찍 서울시청으로 향했어요. 꽤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오늘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목표죠. 담당자의 말에 저는 속으로 조금 비웃었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비하면 얼마나 뒤떨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이었어요. CCTV와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대중교통 최적화, IoT 센서를 이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보며 감탄만 나오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었어요. 보행자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고 야간에는 바닥에 LED가 켜져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생활 속에 모든 아이디어가 묻어 있었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나요? 미국이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었을 텐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켰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결정을 내렸죠. 이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민 참여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네, 우리는 서울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고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죠. 작년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 중 72개가 실제로 채택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미국의 현실과 비교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아니,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참여를 원할까? 톰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정말 대단해.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몇 년은 걸렸을 거야. 이건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톰. 한국의 이런 빠른 대응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첨단 기술과 시민 참여, 그리고 과거의 교훈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모델,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현재였어요. 이제 한국은 제 눈에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사회혁신의 선도주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민주주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동시에 미국 사회의 현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치안, 문화의 힘,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들. 제가 본 한국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라는 걸 인정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머릿속은 이미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실로 직행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1부작 편성을 늘려 2부작으로 뽑았죠.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노력과 혁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까지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나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죠. 우와,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우리도 저런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을까요? K-팝만 알았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런 감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저런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며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배울 점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특정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요. 이게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이유이죠. 이런 경험들을 거치고 나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리포트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이죠. 세계 각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미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선사했죠. 저는 이제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미국의 현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계획도 생겼거든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죠.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이 여정이 언젠가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